그러면 진짜 여기 있는 선수들이 몸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네요. 줘야 돼요. 줘야 이제는 줘야 된다. 이제 줘야 돼요. 김민재 선수도 1,000억 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오늘은 저희가 좀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네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전판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바꿔보려고 좀 촬영하는 공간이나 카메라 세팅을 좀 달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 감독님 그리고 작전판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뭐 그냥 네네. 격가지로 있는 거고 오늘도 그러면 이 작전판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축구에 있어서 이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빌드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한국의 선수들이 우리 박승민 감독님도 현역 시절에 공격수였고 유럽에 진출해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했던 계보를 보면 그래도 공격 자원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손차박이라고 얘기했던 차범근, 박지성, 뭐 손흥민 어쨌든 공격적인 선수들이죠. 요즘은 예를 들면 김민재 선수가 난리예요. 네. 난리죠. 정말 난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막 전체가 난리인데 김민재 선수가 괴물이어서 난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어떤 현대 축구의 흐름하고도 좀 맞물리지 않는가. 아무래도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적 시장이나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연봉을 할 때 공격수들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경향들은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막 센터백 유럽에서 뭐 좋은 센터백 구한다 그러면은 뭐 1,000억 쉽게 넘어갈 때도 그쵸. 있고 현대 축구가 그렇게 뒤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센터백이나 풀백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 아닌가? 과거에 비해서는 더 네. 그런 의미하고도 좀 맞물리지 않을까 싶어서 김민재 선수의 최근의 어떤 폼과 더불어서 그 뒤에서부터 하는 그 축구 즉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며 왜 현대 축구에서는 그렇게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수비수들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전술적으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빌드업을 왜 해야 되냐 많이 묻죠. 근데 결국은 이기기 위한 축구, 좋은 축구 그리고 최전방으로 빨리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빌드업이잖아요. 빌드가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는 축구가 트렌드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리고 빌드업 축구를 하지 않으면 뛸 수밖에 없어요. 많이 수비를 해야 되고 어펜스 해야 되고 디펜스, 어펜스 계속 반복적이게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체력만 계속 제가 볼 때 허비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한테 뭐 스코링 찬스나 승리를 헌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빌드업이 가장 현대 트렌드에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다고 해서 빌드업이 없었습니까? 있었지만 롱볼, 에어볼 나가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 많았고 지금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고급 축구를 네. 할 수 있는 거는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는 롱볼, 에어볼 그리고 나서 세컨볼 잡고 거기서 점유할 수 있는 거 이런 축구가 많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롱볼 때려가지고 키 큰 선수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서 했다는 거고 그쵸? 요즘은 네. 뒤에서 만들었다는 네. 얘기겠죠. 잉글랜드 축구로 얘기하면 킥앤러시 킥앤러시. 때려놓고 달리고 맞아요. 이제 하는 형태였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긴 볼을 때려놓게 되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이건 그냥 복골복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요즘은 짧게 만들어가서 볼을 계속 소유하면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간다.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은 네.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죠. 3선에서 빌드업을 하는 거, 또한 2선에서 미들서드에서 빌드업을 하는 거, 또한 미들서드에서 올라가는 파이널 서드도 올라갈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빌드업. 또한 상대가 전방 압박을 놓을 건지, 네. 미들서드 P2에서 압박을 할 건지, 아니면은 3분의 1 지역에서 내려서 가지고 할 건지. 그러면 여기에 따라 차이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파란 팀이 3분의 1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 빨간 팀에서 빌드업 한다는 거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상대가 파란 게 전방 압박을 놨을 때 이거를 포지셔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게 저는 첫 번째 빌드업의 가장 중요하고 그 압박을 벗겨나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미들서드 지역이든 상대가 3분의 지역까지 내려왔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 그대로 미안하지만 볼 돌리기뿐이 안 되거든요. 왜? 프레셔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좌우로 횡으로 백으로 다시 좌우로 백으로 이거는 저는 솔직히 빌드업에 무의미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압박을 가하냐에 따라서 빌드업 형태는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수비 파란색이 좀 수비라고 하고요. 빨간색이 공격 진영이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이 라인을 다 올려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이걸 탈압박해서 풀어나오는 빌드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만약에 미들 쪽에 P2 지역에서 이 정도에서 압박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느낌이 여기서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빌드업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고 아니면 아예 내려갔을 때는 더더군다나 좌우로 전환한다든지 이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나폴리 보면은 라흐마니하고 김민재가 이 라인까지 그렇죠. 맞아요. 이 라인까지 맞아요. 이런 빌드업은 솔직히 상대가 P2나 P3에 왔을 때 하는 빌드업은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아요. 상대가 전방 프레싱을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우리 지역 3분의 1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골키퍼하고 센터백들이 가장 중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됐다는 거죠. 골키퍼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해진 것 같아요. 골키퍼의 투 센터백들이 빌드업을 시발점으로 시작하기 좋은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골키퍼 포지션인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예전에는 GK가 빌드업에 관여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거의 맞아요. 없었죠. 그리고 저도 해보지만 후방으로 왔을 때는 한 번에 걷어내. 걷어내. 이거 만약 안 걷어내면 엠마 예전에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중계할 때도 골키퍼가 위험적에서 걷어내지 않으면 저 왜 이럽니까? 골키퍼는 위험적이 무조건 걷어내야죠. 이런 거를 일상화했었거든요. 예전에는. 맞죠. 근데 요즘은 걷어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정말로 위험한 지역이지 않는 이상은 이 볼이 항상 내부터 GK가 마지막 최종 수입 역할을 하면서 관여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한 센터백들이 빌드업이 시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풀백들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존을 함께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대가 완톱에 들어왔어요. 때로는 어프로치를 쳐가지고 투톱에 이렇게 들어와서 어프로치 쳐줄 때 지금 나폴리가 잘하는 건 뭐냐면 김민재하고 라흐마니를 도와주는 게 여기 로보트카가 좀 기가 막히게 위치를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이 두 명 잡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힘든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상대가 어채널링을 시작해서 두 명을 이렇게 몰고 갔을 때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매하게 여기 갭에 딱 있으니까 가더라도 요 사이 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버리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후방의 3선에서 다이아몬드 형성이 딱 되면 상대가 둘이 솔직히 3명 들어오기는 굉장히 벅차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특히나 나폴리하고 하는데 이 산미들이 좋은 팀을 가지고 뭐 3명, 4명 들어온다? 이거는 그냥 찬스를 주겠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얘기는 여기서 3명이 이렇게 어프로치를 쳐버리면 여기서 프리한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가 부담감이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들어가기는 어렵다. 나폴리가 그래서 더 좋은 건 뭐냐면 패턴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2-3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로보트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 사이에 갭에 딱 껴가지고 상대 만약에 투톱에서 어느 쪽으로 몰아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나폴리가 골키퍼 이용하고 완볼란치인 로보트카, 라흐마니, 김민재 이 안에서 존을 그리고 이 양쪽 풀백이 굉장히 안쪽으로 이렇게 위로 그죠? 위로 라인을 제번 형성을 많이 하고 하니까 요 공간을 이용해서 빌드업을 상대가 압박을 놔도 유연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풀백들이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이 위치를 3선 자기 전까지 이렇게 내려버리면 아마 오히려 더 빌드업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김민재 위치를 어떻게 보면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골키퍼도 있고요.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라흐마니 김민재가 빌드업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로보트카 위치하고 양쪽 로렌조하고 후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3자 위치잖아요. 3자. 그렇죠. 이런 위치를 제가 볼 때 기가 막히게 잡아주기 때문에 나폴리 축구가 지금 나폴리답게 축구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포지셔닝 자체. 볼을 받기 위한 위치로. 쉽게 말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땅 따먹기를 얘네들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지역에서도 좋은 땅을 노른자 땅을 잘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위치를.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골키퍼가 설령 이 볼이 와도 상대가 붙어도 이 볼이 설령 후위한테 안 와도 다시 이 볼이 돼서 리턴 줄 수 있고. 제가 볼 때 트랜지션하고 전환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가고 또 여기 사이에서 그 로보트가 또 잘 끼고 요런 게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우리도 제가 볼 때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맞아요. 네, 요 사이로 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로보트카가 그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머리가 그 영리한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이해. 예,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왔을 때는 또 후리가 되고 네. 또 라하마니가 벌어지면 또 이쪽으로 볼이 나. 그러니까 상대는 굉장히 많이 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또한 나폴리가 가장 그러니까 센터백에서 빌드업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그때 말씀드린 3미들에서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풀어내는 거죠. 상대는 계속 찬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야기로 하는 거 봐서는 이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나 사각형 대형을 만들려고 얘기하잖아요. 공간에서 네.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그래서 골키퍼까지도 빌드업에 참가를 해서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를 만들게 되면 볼이 이렇게 압박 들어오면 비어있는 프리한 이쪽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붙게 되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볼을 줄 수 있는 다이아몬드였던 대형들 또 풀백들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풀백은 또 이쪽에서 삼각형 대형들을 만들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풀백 위치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되냐면 상대를 묶어버려 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상대가 전방 압박을 못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 3자 입장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예. 이거 프리하게 놓을 수가 없으니까 붙어버리니까 흘려버리죠. 여기 그렇게 되면 막아버린다. 수적 이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머물면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묶여버리는 거죠. 볼을 받지 못하더라도 풀백이 올라오면 이 수비수를 땡겨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대형 때문에 요즘은 골키퍼도 발을 상당히 잘 써야 되고 센터백도 발을 상당히 잘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빌드업을 이제 빌드업 하는 게 후방 빌드업 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센터백들만 좋은 센터백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 풀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홀딩 쪽에서 풀백 쪽에서 이 3자 입장에서 존을 어느 존에 있어야 되는 건지 올라가야 되는 건지 네. 내려와야 되는 건지 이런 게 공격의 시작이에요. 무조건 야 이거 좋네 빌드업 좋다야. 일반 팬들이 볼 때는 야 빌드업 잘한다야. 볼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야 넣다 펴. 야 이거 기가 막힌 데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홀딩 쪽 앞쪽에서. 예. 감독님의 설명이 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 후방 빌드업에 대한 이런 이제 구조를 가져가는데 상대 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상대 팀도 프로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후방 빌드업을 방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연구를 많이 할 테고 네. 좌우 측면으로 벌어질 때 한쪽 측면에 이 팀을 가두고 그쪽에서 우리가 수적 우위를 가져가겠다. 라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특히나 공격수가 그냥 정면에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뛰면서 그렇죠. 채널링을 그렇죠. 여기서 아예 이쪽 채널을 완전히 막아버린다. 막아주고.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가 김민재 선수가 왜 중요한 가치를 지니냐 이거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세웠을 때 김민재 쪽으로 압박이 들어갔을 때 김민재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가치가 높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는지.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요즘은 이제 한두 장면 정도 실수는 있어요. 네네네. 실수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디 포지션에 대한 몸 방향이 굉장히 좋고요. 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에 놨을 때가 원래는 주 발에다가 주 포지션이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이 포지션에서 즐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을 열고 오른발로 그러니까 소위 말 그대로 오른발로 이쪽을 주든 네. 요 사이로 주든 그러니까 굳이 주발에 있는 왼발 센터백이 크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이제는 경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김민재 선수가 가장 큰 장점은 머리하고요. 또 하나는 스피드. 요 지금 10m 정도, 네. 10m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엄청 빠르고 좋아요. 아. 그래서 상대가 한쪽으로 몰고 채널링을 들어와서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또 한 가지는 또 판단. 이걸 가지고 갈 건지 주고 갈 건지. 아.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요즘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과할 정도로 갖고 나가요. 막 맞아요. 그렇죠. 그 잔발 특유의. 네, 제가 알기로는 스펠라티 감독이 주문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이거는 어느 감독이든 이 후방에서 이 선수가 40m, 50m 갖고 가기를 네. 원하는 감독은 없어요. 그렇죠. 네. 센터백한테 너 센터백이. 50m 오버랩해라 이런 근데 얘기. 이제 보니까는 네. 김민재 선수 스피드를 이제 알았어요. 야, 이거 정말
야, 그렇게 패러디인데. 포지셔닝이 됐을 때는 골키퍼의 영역에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김민재가 지금 더욱 더 가치를 얻는 건 뭐냐면 이 몸에 대한 포지셔닝하고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요 능력이 가장 지금 현재 어필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채널링에 대해서 일단 한번 뜻을 설명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제 친절하게.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채널링이라는 게 요 구간에서 어떤 채널, 그러니까 어떤 구역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방 압박해서 한 명씩 마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후이나 이 로렌초가 올라가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압박이 의미가 없잖아요. 풀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 지역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 골키퍼가 볼 가지고 있을 때 두 명한테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는 못 주잖아요. 한쪽으로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타이밍을 딱 맞춰서 모든 선수들이 이쪽으로 다 모여드는 거죠. 한쪽 구역에. 정확하게 맞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채널링을 제가 요거를 놓고 네.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하시는 채널링이 뭐냐면 설령 이 볼이 와서 골키퍼한테 와서 이렇게 갔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쪽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스타트가 안쪽을 막으면서 이 볼이 반대로 전환될 수가 없는 상태를 채워주는 게 채널링의 첫 번째 네. 시작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2분의 1로 잘라버리는 거죠. 다. 이런 경기장을. 식으로. 네, 과하게 그냥 과하게. 그래서 여기부터 스타트. 그러면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선수는 이쪽 반대편 쪽을 막아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올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도 요즘은 똑똑해야 돼요, 진짜.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채널링에 스타트 들어가고 이쪽으로 못 오게 나머지 선수들이 존을 채워가면서 채널링. 다음 2선들이 3선들이 대비하면서 채널링. 그래서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어볼이 나오게 그냥 롱볼 질러버리게. 가장 첫 번째 채널링에서 좋은 방법인 중에 하나. 네. 첫 번째 스타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채널링을 2분의 1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볼이 이렇게 왔을 때 네. 김민재 선수가 하는 형태가 바디 포지션을 갖고 여기서 바로 잘 찔러주는 것도 있지만 이 볼을 갖고 전진을 치더라라고 하는 그런 거죠? 게 있죠. 그런 게 빠르죠. 이렇게 빠르죠. 이쪽으로 채널링을 몰았는데 볼이 나왔을 때 김민재 선수가 이걸 뛰는 이 잔발이 오버랩이 그 이유가 있는 거네요. 형태도. 그렇죠. 그거 보면. 그것도 있고 그리고 상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풀려 나오면 쉽게 전방 압박 채널링 시작해서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그렇죠. 이걸 했는데 여기가 뚫려가지고 김민재가 와 50m, 60m 달려버리면 보세요. 풀려 나오게 되면 이 선수들이 전원이 한 4, 50m를 다시 네. 내려가야죠. 백을 해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수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데미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체력이 네. 전체가 특히나 이 퀄리티 있는 팀들 많잖아요. 아스날, 나폴리 뭐 많잖아요. 네. 맨시티 이런 팀들한테 과하게 전방 압박을 못 넣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요번에 맨시티하고 토트넘 또 나오네. 부분 압박을 놨거든요. 네네. 부분 압박을 놨잖아요. 그날 벤탄쿠르보다는 또 호이베르가 폼이 또 좋았고 네. 몸이 좋았어요. 네. 요거는 2선하고 3선을 좀 생략하고 부분적으로 2명, 3명 많게는 3명에서 부분 압박을 놓는 것도 또 있어요. 전체가 올라오지 않는 건 맨시티가 볼을 잘라서 올라가게 되면 위험하니까 수비는 2대, 그렇죠. 전방 압박은 나눠서 하는. 그래서 웨이브가 많이 진다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2선에서 그러면 제가 공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경기를 보면서도 똑같다. 채널링이 다 함께하는 채널링이 또 있고 전방 압박을 놓는 게 있고 한두 명, 두세 명 가지고 또 함께하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풀려 나와도 2명에서 내려오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2선하고 3선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또 부분 압박이 또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재밌다. 또 요즘 이렇게 압박이나 채널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이 공간이 죽은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빌드업을 할 때 과거에는 네. 이쪽 공간을 거의 쓰지 않았던 옛날 축구는 공격을 할 때 당연히 사이드를 쓰지만 풀어 나올 때는 여기를 안 썼는데 요즘은 여기를 상당히 많이 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런 팀마다 퍼포먼스도 있고 패턴도 분명히 제가 있을 거예요. 요 라인들을 많이 사용하는 팀들이 있어요. 요렇게 박스 라인으로 형성해서 요렇게 관여하는 팀들이 많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가둬두는 거죠. 이렇게 먹이를 딱 이렇게 먹으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상대를 제가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그리고 특히나 또 룰이 바뀌어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짧게 골킥을 한 게 밖으로 나가야지만 나가야지 볼 터치를 시작되잖아요. 했는데 요즘은 여기 차는 순간부터 들어갈 수 움직일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팀마다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점점점 중요한 건 뭐냐면 빌드업의 시발점 이 박스 안에서부터가 더 네.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또 어떻게 안쪽으로. 골 에리아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지 그렇죠. 한다는 거죠. 음. 이제는 점점점 그래서 축구가 이 존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특히나 전술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이제 점점점 이제는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진짜 여기 있는 선수들이 몸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네요. 줘야 돼요. 줘야 돼. 이제는 줘야 된다. 이제 줘야 돼요. 이제는 줘야 돼. 이제는 안 주면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1,000억 더 줘야 돼요. 아, 줘야 돼요. 이제 그건 되게 싼 가격이거든요. 네,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와 전술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예전에는 그냥 공격수들만 돈 엄청 줬는데 왜 수비수들이 뭐 반다이크 막 김민재 왜 1,000억 이상 얘기가 나올까?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 하는 일이 우리가 보더라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수비할 때야 막 수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격 작업을 할 때 존에 대한 개념, 또 탈압박에 대한 개념, 포지셔닝, 뭐 체달리고 뚫고 나오는 거 이런 게 다 돼야 되니까 진짜 하는 일이 많아졌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10번 플레이메이커가 저기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플레이메이커가 되는 거죠. 이 아.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는 여기부터 후리로 시작되니까. 그러네. 개념은 그러네요. 그쵸. 네. 공격의 시작을 풀어주는. 네. 이제는 10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전부 다 템포도 갖고 가야 되고 압박을 서로 네네. 양쪽 다 해야 되고 콤팩트하고 그럼 이제는 뭐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가 돈을 많이 줘야 되고요. 여기 그리고 이 선수들이 플레이메이커로 할 수가 있는 시대도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센터백들이 확실히 발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나. 왼발 센터백 그쵸, 찾거나 그쵸. 네. 발밑 좋은 센터백을 찾거나 이런 이유들이 이제는 아니면 정말 질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냥 야 때려. 똥볼 가자. 똥볼이라고 만들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럼 아예 이렇게 내려가서 자기 진영을 지켜요.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쉽다고는 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만약 이렇게 상대가 5백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 5-4-1 느낌으로 이렇게 지켜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빨간 팀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빌드업을 해 나가는 그래도 과정이 쉽긴 하지만 사실 이걸 뚫기는 어렵잖아요. 뒤에서 볼을 돌리는 건 쉽지 몰라. 그래서 4-3-3, 4-2-3 하나, 4-4 이거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뚫어낸 빨간 팀은 예, 그거는 이제는 뭐냐면 상대 5-4 하나, 상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끼면 템백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숨 막히지 버스 세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나폴리에서 잘하는 건 뭐냐면 오시멘이 기어 나오진 않아요, 얘가. 네. 맞아요. 네. 정말 기어 나오진 않아요. 정말 막 위에 있죠. 계속. 괴물이 괴물. 김민수 선수도 괴물. 오시멘도 괴물. 양쪽에 하나씩 괴물이 다 있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막 싸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나폴리가 옵션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느 팀들도 다 보면 맨시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뭐 풀백이 안으로 들어서 역할하고 네, 맞아요. 스위칭 나오고 이런 것도 많지만 나폴리는 솔직히 그런 건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정통파 정통 잡고 하지만 이 라인을 또 측면도 사용하고 3미들에서 또 사용해주고 네. 여기서 특히 여기서 싸워주고 그러니까 솔로가 되고 싸워주고 3미들에서 유연하게 풀어주고 최근에 이제 뭐 아스날이나 이제 뭐 나폴리도 보면 사실은 조금씩 더 약간 이 패스 줄기를 담당하는 선수들이 뒤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스날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자카잖아요. 근데 자카가 안에서 막혀 있다. 그래서 풀백이 뒤로 오고 그러면 자카가 오히려 끌고 들어가고 풀백이 여기서 볼을 공급하고 이런 이제 형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나폴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압박을 안 받는 선수들이 요 뒤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김민재의 플레이가 중요한 게 결국에는 앞선에 있는 뭐 지엘린스키 압박당하고 후이도 올라갔을 때 압박당하고 이러고 있으면 결국 김민재가 올라가서 조금 더 골대와 가까운 위치에서 이렇게 되면 패스를 이제 뿌려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비 라인에 조금 더 뭐랄까요 그냥 이제 단순하게 패스가 아니라 공격 지역으로 들어가는 전진 패스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제가 김민재 선수를 더욱더 이렇게 높게 사는 게 뭐냐면 벌써 이 포지셔닝 볼을 제가 볼 때 리시빙을 하고 보면 여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항상 공격적으로. 네, 여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아마 센터 서클 이쪽에서 볼을 아마 후리로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질린스키 그 여기 오시멘 이 볼이 이렇게 볼을 투입했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실딩해 주니까 질린스키가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제가 슈팅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뚫어내는구나.
템백으로 오물조물하게 정말 콤팩트하게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입볼을 포지셔닝을 잘 만들고 입볼을 벌써 이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게 김민 선수가 빠르고 영리하고 뭐 다 좋고 하지만 이 후방 빌드업에서 이 종패스 전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또 탁월한 것 같아요. 요즘. 물러나 있는 수비를 상대로는 종패스까지 할 수 있는 선수다. 네. 요즘 보면 라우마니가 제가 볼 때 종패스로 들어가거나 에어볼로 이렇게 반백 크로스나 오픈킥이나 이런 것들 많이 없어요. 오히려 김민재 쪽에서 이렇게 에어볼 들어오고 오시맨이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움직임을 이렇게 싹 그려서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언더레버 움직임도 있지만 여기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래서 김민재 이렇게 나는 것도 많아요. 맞아요. 원래는 김민재 선수 롱볼 성공률이 경기당 거의 한 80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실수가 많이 없어요. 단 이게 맨투맨이 없다고 해서 성공률이 많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홀딩 쪽에서 공미 쪽에서 나와서 볼을 받든 아니면 풀백 쪽에서 나와서 이게 종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원래는 맞아요. 네. 그래서 공미하고 여기 있는 스트라이크하고 더미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콤비네이션을 만드는데 지금은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방에서 센터백들이 이제는 점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따진다면 이 선수야말로 10번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그렇죠. 지금 현대 축구에서 하는 선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 나오면 아까 페노처럼 끌어서 당기면 여기 올라와서 종루로 주건 횡으로 주건 여기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다.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지금 나폴리가 이런 식으로 라흐마니와 김민재를 하프라인 위까지 다 끌어올리는 형태로 하니까 상대는 물러나고 이럴 때 어쨌든 상대로서 공격할 수 있는 게 뒷방을 때리는 네. 건데 이걸 또 잔발로 따라가는 게 김민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스피드까지 갖춰서 그래서 괴물이라고 하지 않나. 이쪽에서 아까처럼 후방 빌드업도 하지만 올라가서 플레이메이커도 하고 또 뒷방이 열렸을 때는 따라가서 잔발로 또 커버까지도 하는. 특히나 현대 축구에 스피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어느 위치가. 네. 특히 나폴리는 이렇게 웨이브를 좀 주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플랫으로 딱 사갖고 있잖아요. 네. 뭐냐면 치겠다는 건 맞는데 분명히 이거를 뺏겨서 카운터 맞는다는 건 인식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스피드로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선수들은 천억이 아니고요. 더 줘야 된다. 더 줘야 돼. 정말. 근데 이제 이탈리아 기자 한 분이죠. 네. 김민재 계속 까는 적이 뭐 있어요. 기사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도 보니까 또 막 뭐 너무 뭐 띄워준다 내 네네네네. 몸값이 아닌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봐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냉정하게 네. 그리고 너무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아니 자꾸 팬들이 우리 페노의 네. 설명도 좋고요. 우리 네. 특히나 감독님의 설명이 그럼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정말 팬들이나 이런 너무 듣고 싶었거든. 아니면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도 그냥 뭐 4-4-2, 3-5-2 맨날 포메이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들을 때 사실 이런 걸 너무 듣고 싶었는데 들을 공간이 없었거든요. 많이. 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아까 뭐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번에 토트넘하고 맨시티 경기 때 토트넘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대형으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형으로 이제 섰었잖아요. 3-5 형태로. 근데 감독님이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야 이게 맨시티가 허리가 좋으니까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요 미드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포백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당장은 포백으로 못 갈 거다. 네. 그러니까 에릭 다이어를 약간 변칙적으로 위로 올리면서 여기서 숫자 싸움 해주고 수비할 땐 내려가면 된다. 위아래 수직으로 움직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맨시티 경기 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 에릭 다이어 올려가지고 여기 베실바를 묶어버리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거 BBC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와 잡았다는 베실바를. 허리 쪽에서 싸움을 하니까 리코 루이스 올려놓고 로드리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잡아버렸다는 거죠. 호이비에라고 벤탄크루가. 소름이었습니다, 감독님. 아 그래요? 네. 제가 연락하는 건 아니고요. 에릭 다이어가 올라와서 이렇게 잡죠.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덴마크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선수는 맞아요. 잔실수가 많아서 그렇지. 다이어가 다이어가 잔실수 많죠. 많잖아요. 많은데 이렇게 어프로치를 상대를 이렇게 묻어 데인마크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 있어서는 이런 선수를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왜 특히나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로메로하고 데이비스가 이 역할을 안쪽 역할하고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유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다이어를 좀 상에 따라서는 업다운을 좀 많이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번 고맙습니다, 감독님. 아닙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저희 다음에도 더 궁금한 거 좀 모아가지고 네네.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뭐 하나
어떤 주말에 있는 경기 슬쩍 한번 누가 이긴다 이런 거. 어디죠? 이거는 뭐가 있나요? 토트넘이 이제 레스터 레스터. 시티. 네. 예. 레스터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말 안 하고 이따가 저기 어디 문자로 좀. 요번에 좀 상본대비요. 아니. 안 보고. 아 그래요? 요번에는 손흥민이 터질 것 같아요. 요번에 이거 좀 먹혀야 되는데. 손흥민이 먹힐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가 문제 같아요, 솔직히 여기. 여전히? 에메린송은 좋았는데 네. 이거를 얼마만큼 유지를 할지가 문제고. 그렇죠. 포로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맞아요. 들어갈 건지가 이제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20분 30분 정도 주지 않을까요? 왜냐면 현재 지금 이제는 좋으니까, 써야죠. 예, 좋으니까 줘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좀 실수가 많잖아요, 페리시치가. 그게 그쪽에 조금 나오고. 관건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또 후국하니까요. 후국한.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기고 지는 거는 문자로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골이 터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 공약으로 이번에 손 터진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밌다.